2023년 1월 4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하은 씨, 어제 오프닝 때 말했던 이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밖에 못 가니 각오. 3일 동안 지키는 거 실패했으면 4일째인 오늘 다시 작심하자. 네. 함께 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암동 클래스 매일 챙겨보기라는 새 계획 잘 실천해주고 계신 상크리 분들 많습니다. 바로 이분들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9분 뽑았는데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침부터 챙겨보기라고 해주신 AO정님, 그리고 방학이라 애들이 늦게 일어나서 TV 볼 여유도 있고 좋구먼 이라고 인증샷 올려주신 태태태 이재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나고 저희가 직접 두 분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십시오. 네, 챙겨보면 똑똑해지는 아침 습관. 상암동 클래스 오늘도 준비한 게 아주 많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 내 집값, 바뀌는 부동산 제도 챙겨보시고요. 네, 상클 라이프 시간에는 따뜻한 연예계 소식도 정리합니다. 가수 아이유, 이승기 등 스타들의 기부 행렬, 그리고 드라마 대행사로 복귀하는 배우 이보영 씨 소식까지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새해 첫 주부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에 건조특보도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도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내려진 건조특보가 서울까지 확대됐는데요.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있는 비 소식이 이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안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대기가 바짝 말라 있어서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지만 체감온도는 3도가량 낮아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강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해안을 따라 약하게 눈이 내린 상황이고요. 낮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4도, 대전, 청주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 서울, 춘천 2도, 전주,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이 많이 춥습니다. 낮에 기온이 올라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낮으니까요. 옷차림 신경 꼭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운전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면 또 참 좋다고 합니다. 끝까지 상클 해주시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딜지 또 통제된 곳은 어딜지가 궁금하시죠? 지도에 표시돼 있습니다. 경부선 판교에서 반포 사이와 수도권 제1순환선 시흥 지역이 매우 빨간데요. 네, 그리고 제2경인선 화재 사고로 통제됐던 구간 여전히 북의왕에서 산막 사이로는 이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수도권 제1순환선 청계 주변 정체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제2경인선 북의왕에서 산막 구간은 여전히 차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석수와 일직분기점에서 미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들로 진출로 쪽 혼잡이 이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수도권 제1순환선 시흥 지역으로는 판교 방향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도리에서 조남분기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도 판교부터 반포 지나는데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남을 통과하는 서울 시내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올해 첫 거래일에 애플과 테슬라 등이 폭락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올해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특히 부자들이 더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간판 전기차 테슬라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2.24%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쳐서인데 이미 지난해 65% 폭락한 테슬라 주가는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애플 역시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걸로 보이면서 지난해 동안 간신히 유지했던 시가총액 2조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걸로 예상되면서 올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What's driving the down move in the stock markets today is reassessment on how severe a recession, can be in the U.S. based on what we've seen out of Fed policy thus far.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올해 미국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며 부자를 뜻하는 리치와 경기 침체 리세션을 합친 리치세션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위 5%의 자산 감소폭이 크고 높은 연봉을 받는 고소득층의 정리해고가 많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올 한 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미 여러 차례 지지 의사를 밝혔던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오는 13일 기시다 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관련 공동 대응과 대북 공조 방안 등 역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일본의 방위력 강화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공개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에 미국에 가고 싶다며 방위력 강화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유지해온 평화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국내 여론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내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안에 팔 수도 있고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인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규제가 풀리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4곳을 뺀 21개 자치구입니다. 지금 거래 단절과 가격의 거의 이 추락 수준에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좀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먼저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들어가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까진 서울에서 당첨된 뒤 3년간 못 팔았지만 앞으로는 1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대출도 늘어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다주택자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을 예로 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데다 12억 원 넘는 타입의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올해 안에 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거래 단절 및 가격 급락을 막는 연착륙 효과는 기대되지만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JTBC 김민입니다. 차량 화재로 고속도로 방음벽이 불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달서구 성선화들목 부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갓길 옆 방음벽으로 옮겨붙어 차량과 방음벽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난 직후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과 소방 등 참사 관련 주요 증인들을 불러 1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감동 클래스 태그 달아서 꼭 올려주세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보이 이두성 기자. 안녕하세요. 큰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 저거. 당신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언제까지 전해줄 거야 월드클래스 이용준 캐스터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보니까 낮에도 우리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방송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오후 맞아요. 2시에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인사할게요. 낮 2시 괜찮으십니까? 미래에 계신 분들. 미래 시청자에게. 네, 미래에 계신 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 시청자분들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도시락보이 해볼까요?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A등급이라더니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의 한 철제 육교가 갑자기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진짜 엿가락처럼 휘었어요. 네. 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육교가 주저앉은 건데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게 저렇게 휘었어요. 어머. 이게 폭이 2.5m에 길이 104m 정도 되는 보행교인데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치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둥근 모양이었던 거죠. 어머. 그런데 새벽 시간에 갑자기 아래쪽으로 저렇게 푹 꺼지면서 마치 출렁다리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저기 어딘지 알아요? 뭐 조깅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데인데 맞아요.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네, 저기 신도림역 인근인데 이 새벽 1시 40분쯤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부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육교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고 이후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해서 육교를 통제했습니다. 육교 밑으로 지나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도 막혔습니다. 키워드에 A등급이라더니라고 돼 있었는데 이 육교가 A등급을 받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안전 검사 결과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불과 그래요? 보름 전에요. 이 달이 2016년 6월 개통한 이후 1년에 2차례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전쯤인 지난달 15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A등급이란 건 이상 없음 등급인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사흘 전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육교의 안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 외형에 변형이 생겨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월요일인 지난 2일 오후 영등포구청으로 전달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저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이거 제대로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새벽 시간이 망정했겠지 한낮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는 상황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일단 영등포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고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하겠죠.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이 육교를 만든 업체는 일단 현재 폐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 40분이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거지. 정말 이게 다행입니다. 정말 낮 시간이어 봐요. 이건 정말 큰 재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다음 도시락도 보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가볼까요? 아유, 도시락이 많아가지고. 오늘 많네요. 많아가지고.
이거네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재활용할까 말까입니다. 이게 지난해 뜨거웠던 깻잎 논쟁, 이 새우 껍질 논쟁 아시잖아요. 네네, 까주냐 안 까주냐. 예. 네. 이번엔 어묵꼬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 어묵을 꼬치에 꽂아서 뜨끈한 국물에 넣고 많이 팔잖아요. 저도 참 맛있죠. 좋아서 자주 사 먹는데 이 꼬치 재사용해도 되냐 이걸 두고 찬반 의견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거 하려면 좀 가져와서 먹으면서 네. 얘기를 좀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못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사용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무젓가락 재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거는? 아니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작고 많은 나무를 배출하면 좀 음. 그렇지만 근데 사실 나무라서 좀 이렇게 씻을 때 맞아요, 세제가 맞아요.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한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묵꼬치 등 나무로 만든 꼬치의 재사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재사용을 하지 않는 가게들에게 인증 마크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이제 전면 금지였는데 식약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폐기나 교체를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일단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 명문화된 이 재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청결하게 유지만 된다면 이 나무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상인들 인터뷰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씻으면 된다는 의견이죠. 재료값도 많이 올랐고 꼬치도 일일이 새로 사기 너무 비싸고 또 환경 오염 문제도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터넷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쓸 거면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막 매연도 들어가고 막 미세먼지도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청결에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먹는 편인데 제가 최근에 갔던 곳은 살짝 이제 나무가 코팅된 약간 플라스틱처럼 느껴지는 그런 재질의 꼬치를 쓰는 곳도 있었고 또 쇠꼬챙이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 관리의 기준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취재진이 인터뷰한 한 교수는 도마 같은 나무 제품들이 있으니 거기에 준하는 이 기준을 마련하는 자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이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저희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볼까요? 네, 다음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음주 말렸는데입니다. 어제 새벽 경남 거제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한 50대 남성이 저지른 일이었는데 이 범행 동기가 황당했어요. 이 사찰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를 말려서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게 했다고 지금 불을 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좀 믿기 어려운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늦은 시간에 저렇게 뭔가를 들고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네. 대웅전으로 향하는데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를 하더니 그다음에 저렇게 불이 저렇게 점점 번지고 대웅전 전체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게 1955년 지어진 경남 거제 계룡사인데요. 네. 불은 대웅전을 모두 태운 뒤에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엄두가 안 나죠. 뭐.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냥. 와, 아니 저 새벽에 저기를 기어코 가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성의가 있다. 근데 저분 진짜 잡히긴 잡힌 건가요? 네네. CCTV에서 방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동선을 추적했고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이 50대 남성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사찰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헐. 범행 경위는 순순히 시인을 했는데요.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목조 건물이라서 아까 사진 봤지만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인데 네, 다음 처벌도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도시락 네, 보여주시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빠밤. 말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인데요.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 이 사건 소식인데요. 네. 이 전 연인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처음엔 파주의 한 하천이다라고 말을 했다가 네. 어제 강가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네. 경찰이 수색 작업에 나선 지 8일 만입니다. 이게 정말 까면 깔수록 계속 더한 실체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충격적인데 어제는 수색 작업 현장에도 나왔죠? 네,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 손에 이끌려 나왔는데 손으로 뭐 이곳저곳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시신을 저기다 묻었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것 같은데 이 새로 지목한 곳은 당초 유기 추정 장소에서 3km 정도 위쪽이라고 합니다. 또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4명의 DNA가 검출됐는데요.
남성 1명, 여성 3명의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의 것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이 공개되고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실물과 너무 다르다. 포샵이 너무 됐다. 네네네. 그러면 사실 공개한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게 공개된 게 운전면허증 그 사진이라고 해요. 네. 이 운전면허증 사진 사실 저도 이게 제 사진이 맞는지 조금 싶을 정도로 조금 실물과 다르기는 한데 지난주 구속 신문 당시에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패딩과 모자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얼굴이 정말 공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처럼 뭐 머그샷 공개하는 뭐 이런 법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그 꼬치 논란 관련해서 네. 저희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중에 민미님 수거업체가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네요. 수거업체를 동원하는 것도 그거 상당히 괜찮은 괜찮네요. 방법일 그 수 있다는. 불판처럼. 민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네,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가 적극 기다리고 있네요. 네, 월드클래스 가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우리 지금 너무 춥습니다. 우리 이렇게 너무 추운데 유럽의 새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덜 추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여름 날씨를 보인 것도 있었는데요. 외신이 보도한 사진 하나 지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해발 1,600m 지점에 있는 스위스의 한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스키장이요? 네, 스키장인데 지금 눈이 거의 없어요. 거기 이제 다 산이죠. 인공눈을 지금 이것도 뿌린 거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스위스가 영상 20도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1월 기온이 20도를 넘은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와. 근데 스위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키장인데요. 아니 이게 뭐 스키장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봄이에요. 아니 무슨 눈 미끄럼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유럽이 이렇게 이상 고온 때문에 난립니다. 가디언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Extreme event. Warm January weather breaks record across Europe.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다. 따뜻한 1월 날씨가 유럽 전역에서 기록을 갱신했다는 내용인데요. 새해 첫날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등의 기온이 역대 1월 평균 기온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기온이 19도까지 치솟아서 이 여름철 기온과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리면서 스키장의 또 절반가량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유럽이 지난해 여름 정말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잖아요. 폭염으로 서유럽에서만 한 2만 명이 그쵸. 네, 사망을 했었는데 올해 1월 진짜 전례 없는 고온으로 시작한 이 소식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기후 위기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사진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좀 다행인 게 러시아가 사실 너네 우리말 안 들으면 에너지 다 우리가 갖고 있을 거야 하면서 가스 끊는다고. 유럽이 다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이 강한 한파가 오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그 러시아의 계획에는 좀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우크라이나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크라이나 소식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의혹 양측에서 나왔는데 모두 부인했었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 외무부가 갑자기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지원을 한 북한에 감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런 눈치 없는 아들이 다 있어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자, 앞서 북한은 지난달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현지 시간 3일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갑자기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 군사 작전을 지원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북한과 관계 발전을 촉진한 데 이 사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이 러시아의 악명 높은 이 용병회사 이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이 미국 정보 당국에 좀 포착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아무튼 이 북한은 꾸준히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을 강하게 부인을 해왔는데 러시아 당국자의 이 발언으로 북한의 군수 물자 제공 의혹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또 푸틴의 친위대 말씀하셨던 와그너 그룹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만큼 북한도 추가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병사 헬멧에 총알이
명중을 해서 뚫고 들어갔어요. 지금 나오네요. 저거요? 네, 저게 헬멧 앞부분 뒷부분에 총알이 통과한 흔적이 있는데 살아남았대요. 와, 네. 다행이다. 저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 되게 신기하죠? 네, 저 총알이 헬멧을 완전히 관통한 게 아니라 그 총알의 방탄 헬멧 그 사이를 통과를 했대요.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가서 총알이 뒤편으로 빠져나온 거라고 합니다. 정말 럭키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이 국회의원 하려면은 요 원투, 몸싸움 요거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로만 듣던 막장 의회의 끝, 그 정수, 진수를 세네갈에서 보여줬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세네갈 의회입니다. 지금 여야 의원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근데 갑자기 막 의자를 던지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의자를 던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의자를 던지면서 지금 흰 옷 입은 의원이 저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의 배를 찼습니다. 배를? 네. 지금 말릴 수도 없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뭐 격투장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네, 지금 완전 막장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여성 의원이 저 당시에 임신한 상태예요. 네, 임신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행당한 여성은 의회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후 이 문제 남성 의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진짜 저러는 것도 불성사나운데 임신한 여성 배를 어떻게 찰 수가 있습니까? 아기가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넘어도 이건 좀 너무 넘은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의 이 의견 싸우는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건 좀 도가 너무 지나쳤죠.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남성 의원들 영상이 남아 있는데도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때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래도 안 그랬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의원의 기소 면책 특권까지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망정이지 현지에서도 많은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패싸움에 몰두하는 의원들 사실 세네갈 말고도 가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민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볼까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연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서커스가 열렸는데요. 지금 조련사가 호랑이를 다루는 모습 아이들과 가족들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위험 넘치게 도구를 휘두르다가 호랑이를 지금 휘두르는데 지금 잠시 동료랑 이야기를 하느라 고개를 돌린 사이에 지금 호랑이가 한 마리가 달려들면서 지금 여기저기 깨물고 있어요. 지금 관객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어린이 관객을 포함해서 모두의 앞에서 호랑이가 조련사의 한쪽 다리를 물었고요. 등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서 목까지 확 물었습니다. 아니 조련사 지금 괜찮아요?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조련사는 이 다리와 목 말고도 신체 여러 부위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긴 했지만 다행히도 치명상은 피해서 목숨은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대체 왜 저랬다는 거예요? 예, 일단 호랑이를 사고 직후에 격리시켜서 이상 증세가 있는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안락사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탓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예, 호랑이가 사실 이 본능과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럴 때 저항하는 것이라면 서커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죠. 또한 시민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생동물의 공연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알아야 돈 버는 2023년 부동산 제도.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속절없이 폭락했죠.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보다 못한 정부도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내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서울 전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연초부터 휙휙 변하는 이 부동산 정책. 2023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럼 집값도 반등하게 될지 오늘 키워드 알아야 돈 버는 2023년 부동산 제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스 막 도배가 됐는데 네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겨놓고 다 푼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규제를 사실상 뭐 다 풀어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규제가 사실상 뭐 전면 해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 풀었는데 이제 남겨둔 게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용산. 남겨뒀습니다. 니들은 아직은 순서가 아니야. 다음에 풀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프 보시다시피 보시죠? 이런 지역들만 남겨두고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풀어주면 안 되니까 다음에 풀어주겠다는 의미인데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다 풀어주고요. 네. 이번에 내용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이제 손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거든요. 네. 2년에서 5년. 그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8년에서 10년, 10년 최장 뭐 10년까지 적용이 되는 게 수도권 지역은 3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중도금 대출도 되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딱 생각입니까? 뉴스를 보니까 둔촌주공 생각이 났어요. 아, 네네. 둔촌주공이 1월 3일 어제부터 계약이 됐거든요. 둔촌주공 계약 당첨되신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전용 84는. 이 실거주 요건 2년에 8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내가 이걸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어제 이 뉴스를 딱 보고 고민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계약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이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더니 고맙다고 커피 쿠폰을 또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토부 덕분에 커피까지 얻어먹었는데 네네. 이렇게 계약을 앞둔 분들이거나 좀 용기를 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희망이 되는 거고 약간 뭐 비판의 여론도 있지만 그건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다주택자 혜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됐기 때문에 규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대폭 혜택이 늘어납니다. 네. 대출, 세금, 뭐 전매 제한 모두 다 늘어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은요.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되고요. 무주택자들은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네. 대출 걱정하지 말고 집 사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취득세도 이제 중과세가 폐지가 됩니다.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됐는데 중과세가 폐지가 되니까 1에서 3%가 되고요. 3주택자들은 12%가 적용이 됐는데 8%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부담 가지지 마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요. 네. 팔 때 또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세. 그렇죠. 양도세가 부담스러워서 양도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도세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풀어주고 세금 다 풀어줄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줘.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센 극약 처방이라고 그렇죠. 말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조금 논평을 해주신다니까 투기 과열, 그러니까 나중에 뒷감당 어떡할 거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중에 뒷감당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요.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착륙, 이게 집값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서서히 안정을 시키고 싶은데 최근 3개월 동안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다.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시장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을 그러니까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만 나중에 이게 판이 깔리고 금리가 안정이 되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너도 나도 이제 사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리면 수요가 유입이 되면 집값이 또 이상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때 되면 또 정부가 빠르게 또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측 가능한 비판이었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지금 상황을 빨리 진정시켜야 된다. 네네. 그러면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정책도 있습니까?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제 작년이죠. 12월 달에도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이제 변경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이 있는데요. 네. 저는 대상이 안 됩니다. 미혼 만 19에서 39세. 네네네. 네. 청년들, 미혼 청년을 위한 그렇죠. 특별 공급. 청년들이 소외가 됐거든요. 네. 청약을 할 때 이제 가점 점수로 하는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청년들은 시작도 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나누면 뭐 이런 특별 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15% 정도는 청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는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부적격 당첨이거나 부적격으로 이제 계약을 못하게 되거나 포기하신 물량이 나오면 네. 기존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는데
그 당첨 기회를 줬는데 거주 요건 또 폐지가 되고요. 요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가점 추천 물량을 조정을 하는데요. 네. 전용 84 이하,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청년들은 큰 평수 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가점 100%, 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되면 아예 대상이 안 됐는데 지금은 추첨을 60%까지 해주겠다. 이게 뺑뺑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없어도 청년들은 지원해볼 수 있게. 점수가 안 되면 아예 도전이 안 됐는데 네. 이거는 그냥 뺑뺑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초과 물량,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좀 능력이 되는 기성세대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추천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20%로 줄였기 때문에 저는 이 밸런스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1인 가구도 늘고 하니까 청년층에게는 맞습니다. 뭐 84제곱미터 이하도 뭐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경착륙을 막겠다, 그러니까 바닥에 쿵 하는 걸 막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그 딱 중점적인 상황인데 네. 이런 정책으로 집값 안정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반등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가능할까요? 반등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물론 반등도 소폭 반등은 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이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희망이 없었거든요. 야, 도대체 금리는 언제 안정이 되고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규제가 풀리는 걸 보면 희망을 찾고 있고요. 설사 안 풀렸던 강남 3구나 용산구 지역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에는 내 순서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한다든지 가격을 좀 조정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도 용기를 네. 한번 내볼 수도 있는데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의 반등이 있으려면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는 분들까지 그런 분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 거주자들의 81.5%가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리. 역시 금리가 나오네요. 너무 높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여전히 가격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이 되고요. 인하로 돌아서게 되고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만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출이 아무리 이제 문턱이 낮아진다 해도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대출 아무리 풀어줘도 그 대출 이자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네. 아직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규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튼 올해 집값이 뭐 계속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네.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언제 사야 될까? 아니면 바닥이 언제로 예측되세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뭐 미래를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는 건데 네. 과거 사례를 보고 몇 가지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요. 바닥 가까이 왔다라는 시그널을 본다면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한 10만 호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 3만 호 정도의 미분양이 나오고요. 네.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멈추거든요. 기다리던 대기 수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정도를 보고 있고요.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규제가 그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카드가 나오면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 가까이 왔고 우리가 시그널을 본다면 그러니까 통계를 본다면 거래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게 이제 침체기가 되고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게 불황기인데 네. 그 불황기가 지나면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회복기로 진입될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그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 거래량이 어떻다 이런 나온 그 흘려듣지 말고 그렇죠. 잘 살펴봐야겠네요. 거래량 추이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쉽게 찾아보고요. JTBC 뉴스 봐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바닥 신호를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다. 급하지 않은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고요. 네.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예.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되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 30% 이상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내가 사려는 지역이 규제 지역은 해제가 돼야겠죠. 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금리는 좀 멈추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 30%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릴 텐데요.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이슈 오늘 추우니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요즘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일들이 많이 그런 있었어요. 문화. 그래서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내가 팬들한테 기부를 받은 거야? 팬클럽 역으로 팬클럽 명으로 이제 기부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멋지다. 아유, 진짜 대단하다. 첫 번째 키워드 따뜻한 손길 건넨 스타들. 새해 훈훈한 소식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네요. 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분이죠. 이종석 씨와 네. 열애설이 열애설. 나서 맞습니다. 네, 화제를 모았던 아이유 씨 관련 이야기인가 봐요. 네. 아이유 씨가 열애 인정 후 제일 먼저 전한 소식이 바로 기부입니다. 야. 아이유 씨가 양평군에 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로 써달라며 사랑의 연타 모으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양평은 아이유 씨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양평군의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말에도 소외계층 위해 2억 원을 기부했었습니다. 이 열애 소식은 상클 2교시 유튜브 방송에서 바로 이어질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아이유 씨가 데뷔 이래 15년 동안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부 액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상당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9억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내내 기부 소식을 사실 전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2020년에도 총 9억 원 상당을 기부했고요. 2021년에도 총 16억 7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려진 게 이 정도이고요. 알려지지 않은 기부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걸 다른 분들에게 또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않거든요. 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 따뜻한 손길을 내민 또 다른 스타도 있을까요? 네, 이승기 씨인데요. 네. 그 음원 수익 정산을 두고 전 소속사와 분쟁 중인 이승기 씨가 네. 미정상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50억 중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2주 전에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2주 만에 바로 기부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2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기금으로 병실 감이라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병동 일부는 이승기 병동으로 명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멋있습니다. 무슨 논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이렇게 그 거액을 어린이병원에 이렇게 기부하고 나서 이승기 씨가 직접 입장도 밝혔나요? 네,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직접 병실을 가봤다고 해요. 네, 병실을 가봤더니 매우 작은 공간에서 많은 이 환자와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병마와 싸우는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 또 다른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진짜 저희도 더 널리 맞아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오늘 저희가 그냥 싹 다 전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도 지난 연말 기부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JYP. 맞습니다. 아니, 이분도 아주 통이 큽니다. 10억 원을 기부했죠. 네. 이분은 삼성 서울병원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각각 5억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네. 사실 박진영 씨가 기부 소식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공개했냐 했더니 이 본인이 기부한 걸 보고 좀 팬분들도 기부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기부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야, 사실 시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한 거지 더 많은 스타분들의 기부가 있잖아요. 네. 이번 겨울 추위가 유독 매서운데 이런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서 계속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표 쓰겠습니다.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곱게 자란 그 멘탈에 비바람 몰아쳐드릴 테니까. 센캐로 돌아온 이보영. 6개월 내로 시청률 1% 못 찍으면 회사 나가시겠습니까? 이분 씨 따라한 거예요? 그냥 김한 앵커 목소리인데? 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배우 이보영 씨가 이번 주 토요일 첫 방송을 앞둔 새 주말극 대행사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센캐, 아주 센 캐릭터로 좀 전에도 봤지만 센 캐릭터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 대행사 어떤 드라마인가요? 제목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광고 대행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좀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 그룹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주인공 고아인이 최초를 넘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주 우아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처절한 광고인들의 전투극을 그리는 예정인데요. 이보영 씨를 필두로 대척점에서는 배우 조성아 씨 그리고 재벌가 막내딸로 손나은 씨가 출연합니다. 야, 이 주인공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고아인. 좀 더 맛보기로 좀 알려주시죠.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고아인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세상에서 홀로 남은 사람인데요. 이름부터 다 고아인이죠. 임원이 되기 위한 흔한 스펙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과만으로 광고계 원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실력만으로 우리 천장을 깨고 임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인물이죠. 저는 어쩌면 이보영 씨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보영 씨 단 한 작품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는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와서 지금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안에 또 얼마나 처절한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행사를 통한 이보영 씨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보영 씨 또 필모그래피가 정말 대단한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보영 씨가 첫 대본 연습을 마친 후에 이렇게 독하고 센 힘을 연기는 처음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선 해보지 못한 이 모습을 연기하게 되니까 카타르시스까지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속이 뻥 뚫린 사이다 대사가 많다고 하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보영 씨가 보여줄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지만 임원룩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임원룩? 네, 임원룩. 네, 이분이 워낙에 그 면접 프리패스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우아한 자태로 이제 우아한 의상을 소화하기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네. 이번에는 좀 화려한 임원룩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틈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룩을 소화한다고 하니까요. 이 매회 등장할 이보영 씨의 임원룩을 구경할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짧은 영상에도 옷을 몇 개나 하는데 네, 맞아요. 여러 벌이 정장에 나와요. 임원 룩 이것도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눈빛이 그 다른 이보영 씨의 필모그래피랑 달리 굉장히 독한 눈빛이 벌써 이렇게 맞아요. 나와서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믿고 보는 이보영 씨. 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크레도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마지막 키워드 골든 디스크 어워즈 미리 보기. 네, 맞습니다. 한 해 동안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대중음악을 선정해서 결산하는 그런 무대인데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이제 곧 열리나 봐요. 네, 37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가 이번 주 토요일 태국 방콕에서 열립니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그 37년째 이어지고 있는 K-팝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올해는 특히 3년 만에 대면 시상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K-팝 스타들과 K-팝 팬들이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1986년이 1회였대요. 네, 맞습니다. 제가 86년생이거든요.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왜 저는 태국 한번 안 보내주시는 거죠? 네, 아무튼 태국에서 열리는 골디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서 8년 만에 해외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공연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공연장이고요. 태국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약 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앞서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 에드 시런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했던 장소입니다. 정말 멋진 공연장에서 지난해 K-팝을 빛냈던 주인공들이 어떤 무대를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워낙 주목받은 스타들이 많았었던 한 해였잖아요, 지난해. 맞습니다. 이번에 라인업도 기대가 됩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대댓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가수 싸이 씨가 존재감을 발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음반 부분 후보에 오른 제이홉 씨가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톰보이에 이어 누드까지 성공시킨 여자아이들 2장의 앨범으로 총 판매량 100장을 넘긴 르세라핌, 7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세븐틴 등이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트레이키즈, 트레저, 엔하이픈, 아이브, 비오, 빅나티, 뉴진스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1, 2차에 공개된 라인업이고요. 또 내일 3차 라인업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역주행 신화 윤하 씨도 나오죠? 맞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아니 이분들이 다 초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행사가 준비가 됐길래 이분들이 다 무대를 선다고요? 와. 저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이 시상식의 MC가 또 누구냐가 정말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저희 둘은 안타깝게도 상암동 클래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그 헛소리고요. 네, 저희만큼이나 호흡이 좋은 누가 MC를 하나요? 배우 이다희 씨와 가수 성시경 씨가 벌써 4년째 MC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쉽게 자리하지 못한 배우 박소담 씨도 올해는 방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열리니까 또 특별 MC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군가요? 네. 태국 왕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니쿤. 맞습니다. 네, 투피의 니쿤 씨가 또 특별히 등장해서 태국어와 한국어를 오가면서 분위기를 이끌 예정입니다. 야. 아니 사실 뭐 어떤 가수분들이 상을 거머쥘지도 물론 궁금한데 이 시상하러 나오실 분들 기대가 된단 말이죠. 맞아. 근데 기자님은 이 시상식 준비 과정을 다 네, 알고 네. 계시잖아요. 스포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 공개는 할 수 없는데요. 이 시상자가 공개되면 등장을 하면 정말 이 비명과도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올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돼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왜 실명 공개 한번 요거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또 준비하는 그 단계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후에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좀 더 캠으로 봐야겠어요. 거기서도 공개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상암동 클래스 2교시에서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박 기자님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가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지만 건조한 대기 속에서 여전히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러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서울까지 확대됐는데요. 서울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안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확대된 곳이 많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해안을 따라 약하게 눈이 내린 상황이고요. 낮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도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영하 4도, 대전, 청주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서울, 춘천 2도, 전주, 대구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따뜻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충남 천안에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태명이 복숭이라고 합니다. 귀여워요. 이 복숭이의 엄마가 이웃들한테 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서 죄송하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금방 키우겠다라면서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이웃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분들이 괜찮아요. 아기한테 저희가 오히려 방해 안 되게 우리가 조심할게요. 또 다른 이웃은 울음소리가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라고 따뜻하게 답장과 함께 아기 내복까지도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네. 서로 돕고 배려하는 이웃들의 모습 저도 본받고 싶어요. 네. 본받아야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이웃들과 따뜻한 정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방송 상암동 클래스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본방송 끝나고 바로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배우 이종석, 가수 아이유의 열애 소식으로 이 훈훈한 분위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댓글이랑 질문 남겨주세요. 네, 그럼 상암동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봐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